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필이라고 합니다. 예순을 갓 넘긴 나이에 저는 정말이지 인생의 끝을 볼 뻔했습니다. 전직 화학연구원으로서 평생을 논리와 숫자를 믿고 살았는데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가장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겪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은퇴 후 이 넓은 집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저는 습관처럼 베란다로 나가 간이 측정기로 아파트 주변의 공기질을 체크했습니다. 평생을 환경 엔지니어와 화학 연구원으로 살았으니 이런 꼼꼼함은 제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창고 깊숙이 넣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 정화 기술에 대한 특허권 서류였습니다. 당장은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이게 향후 대기업과 계약되면 수십억의 가치가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특허권은 제가 아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유산이자 평생의 자부심이 담긴 결정체였죠. 문득 저는 셔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가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극미량이라도 노출되면 호흡 곤란이 오고 심하면 목숨이 위험해지죠. 늘 지니고 다니는 이 응급약이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녀석 덕분에 아직 살아있지.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드라마가 한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탐내 시어머니에게 패악을 부리는 내용이었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제 현실도 그리 평탄치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소희, 제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먼저 전화 한 통 없는 아이입니다. 늘 돈이 필요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만 제 번호를 누르던 강소희였죠. 또 무슨 일이기에 이 아침부터 전화를 했을까 받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 준영의 아내인데 매정하게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길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저 소희예요. 좋은 아침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까칠하고 사무적인 강소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꿀을 바른 듯 달콤하고 살가운 목소리였죠. 소름이 오소소 돋을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상냥함이었습니다. 그래 아가. 웬일이니 이 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즘 아버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있죠? 통 찾아뵙지도 못하고 마음이 계속 쓰였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식사라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난 어버이날 흔한 카네이션 한 송이 없이 지나치지는 않았을 테죠.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저녁 식사냐? 너희들끼리 오붓하게 먹지 않고. 에이 아버님,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제가 정말 큰맘 먹고 아버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버님 기력에 좋다는 이국적인 재료에 제가 특별히 구한 향신료도 듬뿍 넣었어요. 우리 준영씨도 아버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집요하게 매달리는 목소리 끝에 아들 준영의 이름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얼굴 본 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제가 조금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죠. 그게 애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저녁에 가마. 괜히 무리하지는 말고. 아니에요 아버님. 무리라니요. 정말 맛있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는 요란한 약속과 함께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강소희가 차려주는 저녁 식사라니 결혼하고 10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지만 아들 얼굴 볼 생각에 그저 그것 하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버스를 타고 아들 준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류장 앞 서점에서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희귀한 환경 관련 서적 한 권을 샀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려서였죠. 묵직한 책을 들고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심장이 다시금 쿵쾅거렸습니다. 15층을 알리는 엘리베이터의 불빛을 보며 부디 오늘 저녁이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화사한 원피스까지 차려입은 강소희가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손님을 맞는 사람처럼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퇴근길에 내 아들이 좋아하는 책을 좀 사왔다. 제가 책을 내밀자 강소희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꼭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소파 위에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고 식탁에는 먹다 만 그릇들이 놓여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인위적이고 차가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때 방에서 준영이가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그 표정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와 눈을 맞추는 것조차 피하는 듯 했습니다. 준영이는 제게 다가와 어색하게 어깨를 한번 주무르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은 할만하냐? 네, 뭐 그럭저럭. 대화는 짧게 끊겼고 거실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 강소희였습니다. 아버님, 준영씨,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어서 식탁으로 오세요. 식탁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겠죠. 이국적인 해산물찜에 각종 나물과 전류까지 세 사람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강소희 혼자 준비했단 말인가? 의심과 감탄이 뒤섞인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영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강소희만이 혼자 신이 나서 음식들을 제 앞으로 밀어주기 바빴습니다. 모든 것이 과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들처럼 우리는 어색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죠. 강소희는 다른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고 유독 식탁 중앙에 놓인 이국적인 해산물찜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꽤나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제가 제일 공들여서 만든 거예요. 아버님 생각하면서 이 귀한 해산물에 특별한 향신료를 듬뿍 넣었답니다. 그러면서 큼직한 해산물 한 조각을 제 밥그릇 위에 척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을 특정 화학물질 알레르기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주 소량이라도 몸에 들어가면 즉시 숨이 막히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번지는 그야말로 목숨이 위험해지는 체질이었죠. 제가 전에 강소희가 실수로 사용할 뻔했던 이국적인 향신료에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는구나. 혹시 여기에 내가 못 먹는 특정 성분, 그러니까 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555 화학물질이 들어간 향신료 같은 것 넣었니? 전에 내가 모르고 쓰려다 내가 크게 혼냈잖니. 제 질문에 강소희는 뭐가 그리 우스운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쩐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아버님도 참, 제가 그걸 왜 넣겠어요? 아버님 건강에 해로운 걸 제가 왜 쓰겠어요? 그런 거 전혀 안 들어갔어요. 걱정 마시고 어서 드셔보세요. 귀한 재료만 넣고 정성으로 만든 거라니까요. 강소희는 제 의심을 한순간에 노인의 유난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준영이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수룩하고 착하기만 한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아버지, 소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걱정 말고 드셔보세요. 냄새만 맡아도 맛있겠네요. 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안 먹겠다고 버티면 애써 차린 며느리의 성의를 무시하는 속 좁은 시아버지가 될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제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칠까? 며느리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결국 제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밥 위에 놓인 해산물찜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손길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있겠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젓가락으로 집어든 해산물찜 한 점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부드러운 육질과 달큼한 양념 맛이 잠시 혀를 감쌌지만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력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가려움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려움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바늘이 되어 제 목 전체를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쇠맛이 나는 침이 입안에 가득 고이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가 기도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친 쇠소리를 냈습니다. 헉, 헉.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기침소리에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준영이는 놀라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체했어요? 아니, 이건 체한 것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화학물질이야. 제 몸이, 제 평생의 고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하게 번져가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감각 속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강소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당황한 척 제게 다가오는 그 아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표정을요. 그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놀람도 아니었죠. 드디어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듯한 차가운 만족감. 그리고 제 고통을 즐기는 듯한 희미한 미소. 그 짧은 순간에 스친 표정 하나가 제 머릿속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저 아이가, 저 원수 같은 것이 정말 나를 해치려 마음을 먹었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강소희는 과장된 몸짓으로 제게 다가와 등을 쓸어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어떤 힘도 진심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 준영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 뿐이었죠. 준영이는 여전히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말을 해봐요. 어디가 아픈 거냐고요? 물이라도 좀 마셔봐요. 아닙니다. 지금 물을 마시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기도가 좁아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살에 들려 더 큰일이 날 것이 뻔했죠. 저는 손을 휘저어 물컵을 밀어냈습니다.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부어올라 코끼리가 밟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이대로 정신을 놓으면 끝장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흐릿한 시야에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실험용 샘플 101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혹시 몰라 주머니에 한두 개씩 챙겨 다니는 것이 제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전직 화학연구원으로서의 그 버릇이 제 목숨을 구할 동아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이대로 죽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려야 했습니다. 증거. 그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돌발 행동에 준영이와 강소희가 동시에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우선 병원부터. 아버지, 앉아 있어요. 내가 119 부를게.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며느리는 신고 버튼을 누르는 신용만 하다가 시간을 끌 것이 분명했죠. 저는 저를 붙잡는 두 사람의 손을 미친 듯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문제의 해산물찜 접시를 향해 손을 뻗어 남은 요리와 국물을 주머니 속 실험용 샘플백에 미친 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에 튀어 화끈거렸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강소희의 경악에 찬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물을 손에 넣자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살아서 내 발로 병원에 가야 한다. 저는 샘플백을 움켜쥔 손에 힘을 꽉 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힘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제 신발이 보였지만 그것을 구부려 신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는 대신 맨발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제 발바닥에 그대로 와닿았지만 그런 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문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계단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한 칸 한 칸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제 발목을 잡아채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이 샘플 백이 제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몇 층이나 내려왔을까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저는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몸은 손뭉치처럼 앞으로 고꾸라졌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마지막 순간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복도 저편에서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이웃집 젊은 세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 저는 마지막까지 그 해산물 찜이 든 샘플 백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한 순간 제 눈앞은 완전한 어둠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에서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이곳이 병원 응급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이 잔뜩 부어 거친 바람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제 기척을 느꼈는지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여기는 병원 응급실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미소, 목을 조여오던 고통, 그리고 맨발로 계단을 굴러떨어지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손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 손에는 그때 그 샘플 백이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치우려는 것을 제가 거의 본능적으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거 건드리지 마시오. 쉰 목소리로 겨우겨우 말을 내뱉자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고. 이게 증거요. 제 말을 들은 간호사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마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노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눈빛이 워낙 절박했던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를 발견한 이웃 주민이 구급대에 신고하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할아버지가 음식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고 말한 덕분에 병원 측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연락을 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 한 분이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아직 온전치 않은 몸을 이끌고 힘겹게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소희의 이상할 만큼 살가웠던 초대 전화부터 시작해서 제 화학물질 알레르기를 뻔히 알면서도 해산물찜을 권했던 상황, 그리고 그것을 먹고 쓰러지기까지의 과정을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던 샘플 백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그 해산물찜이 들어있어. 조사 부탁합니다. 경찰관은 샘플 백을 받아들고는 신중하게 증거물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제 첫 진술이 끝나고
저는 탈진한 채로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끔찍한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되찾을 무렵 드디어 제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강소희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강소희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아버님 하고 울부짖으며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그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누가 보면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인 줄로만 알겠더군요.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신은 좀 드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강소희는 제 손을 잡고 통곡했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악마 같은 연기에 속아 넘어갈 제가 아니었죠. 저는 강소희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굳은 얼굴로 제 아들 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준영아. 제 부름에 아들이 움찔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상체를 기댄 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평생의 힘을 다해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내 아내 강소희가 나를 해치려고 했다. 저 아이가 내 해산물찜에 일부러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넣었어. 제 말에 병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영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고 옆에 있던 강소희는 마치 청천벽력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버님을 왜 해쳐요? 네, 여보, 어서 아버님께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오해라고요. 강소희는 준영이의 팔에 매달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부디 내 아들만은 진실을 알아주기를, 애비의 편에 서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준영이는 저와 강소희를 번갈아 보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돌려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세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소희가 얼마나 놀라고 걱정했는지 아세요? 시장에서 산 향신료에 뭐가 잘못 섞여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소희가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어요. 심장이 땅끝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이 제 목숨을 걸고 한 호소를 외면하고 저 악독한 며느리의 거짓 눈물을 믿어주다니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며칠 뒤 저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제 예상대로 제가 제출했던 해산물찜에서는 다량의 알레르기 유발 화학물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해산물찜에서 화학물질 성분이 나온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그러니까 며느님 되시는 분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이국적인 향신료에 소량 섞여 있었던 것 같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 아이는 제 알레르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아버님, 안타깝게도 고의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며느리 강소희가 그 화학물질을 직접 구매했다거나 음식에 넣는 것을 본 목격자가 없는 이상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는 진행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법도 제 아들도 그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서러움과 분노의 눈물이 쏟아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어. 아무도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싸우는 수밖에. 이대로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이재필이 아니다. 제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외롭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퇴원하던 날 아들 준영이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배신한 아들과 저를 해치려 한 며느리가 사는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추호도 없었죠. 대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오랜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정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이는 과거에 사설탐정사무소 흥신소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규모를 줄여 소규모 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때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이 많다며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배포두둑한 친구였습니다. 태식아, 나다. 재필이 아니냐?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야?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괜찮은 거냐? 괜찮지 않으니 전화했지. 태식아, 나 좀 도와줘야겠다. 저는 공중전화 수화기를 붙들고 태식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소희의 저녁 초대부터 시작해서 화학물질이든 해산물찜을 먹고 쓰러진 일, 맨발로 병원으로 뛰쳐온 일, 그리고 아들마저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는 사실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던 태식이는 제 말이 모두 끝나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악독한 것들 그냥 두어서는 안 되지. 걱정 마라, 재필아. 내가 있다. 어디냐 지금? 내가 당장 그리로 가마. 태식이는 약속대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낡은 트럭을 몰고 병원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식이는 제 초췌한 몰골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하고 든든하던지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식이의 집으로 가는 내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태식이는 제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차갑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필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야. 증거다. 그 며느리라는 아이가 너를 해치려고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 경찰이 못 찾으면 우리가 찾으면 그만이야. 하지만 어떻게? 막막하기만 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우선 그 아이의 주변부터 파헤쳐보자.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 특히 돈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크지. 내 특허권. 그날부터 저와 태식이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식이는 마치 베테랑 형사처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움직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며느리 강소희의 평소 씀씀이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강소희는 평소에도 명품 가방을 좋아하고 백화점 쇼핑을 즐겼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준영이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태식이는 과거 흥신소 시절의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는 후배에게 연락해 강소희의 신용기록과 부채 내역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태식이의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 강소희는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까지 끌어다 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죠. 사행성 부동산 갭 투자로 추정되는 돈도 상당했습니다. 그 빚의 총액은 제 아들 준영이가 평생을 벌어도 갚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재필아. 내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빚이 이렇게 많은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었다니.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야. 내 명의로 된 그 특허권, 그걸 노린 게 틀림없다. 태식이의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소희가 왜 그토록 제게 잘해주는 척 연기를 했는지, 왜 저를 그토록 빨리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했는지, 모든 것의 중심에는 돈이라는 추악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동기는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빚이 많다는 것이 시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목표를 화학물질 출처로 잡았습니다. 강소희가 시장에서 산 향신료에 섞여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그 거짓말을 깨부술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필아, 잘 생각해봐. 너희 아들 내 집 근처에 시장이나 마트가 어디 있지? 그 아이가 주로 장을 보는 곳은 어디야? 저는 기억을 더듬어 아들 내 아파트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와 작은 재래시장을 떠올렸습니다. 태식이와 저는 며칠 동안 그곳들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마트의 CCTV를 확인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강소희의 사진을 보여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특정 약재나 향신료를 사간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아무도 강소희를 기억하지 못했고 CCTV 영상 어디에도 강소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쳐가던 어느 날 밤 태식이의 집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태식이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알았다, 제필아. 우리가 바보였어. 뭐가 말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생각을 해봐. 그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아이가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얼굴이 다 팔린 곳에서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샀을까? 아닐 거야. 일부러 멀리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갔을 거다. 그게 범죄자들의 심리야. 태식이의 말에 머리가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전직 연구원의 경험을 살려 특정 성분을 은밀하게 구할 수 있는 외곽 지역의 약재상이나 소규모 화학시약 판매처를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우리는 그곳들을 하나씩 훑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작업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한 허름한 재래 약재상 거리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약재 분쇄소에 들러 무심코 주인 할머니에게 강소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여기서 이 특정 약재 혹은 향신료를 곱게 빻아간 적 있나요? 약재상 주인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서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 실망하고 돌아서는 순간 할머니가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웬 젊은 새댁이 와서 특정 약재 한 봉지를 아주 곱게 밀가루처럼 빻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지. 어찌나 곱게 빻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던지 유난스러운 사람이다 싶어서 기억에 남네. 얼굴이 이 사진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와 태식이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가게에 CCTV 같은 건 없나요? CCTV? 우리 같은 영세한 가게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대신 저기 가게 바로 앞에 전봇대에 구청에서 달아놓은 방범용 카메라가 하나 있긴 하던데. 저와 태식이는 그 길로 구청에 달려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방범용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날짜를 돌려가며 몇 시간 동안 영상을 돌려보던 바로 그 순간 태식이가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 강소희가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문제의 그 약재 분쇄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손에 들고 나와 황급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날짜는 제가 쓰러지기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며느리의 실수라는 거짓말을 완벽하게 뒤엎을 수 있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보고 있는 모니터를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며느리 강소희가 약재 분쇄소에 들어서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한 순간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억울함을 증명할 서슬퍼런 칼날이자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거짓의 장막을 걷어낼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태식이와 저는 영상을 소중하게 복사의 품에 안고 경찰서로 달려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이준영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편에 서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온전히 이겼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따로 보자고 말을 전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 대신 모든 것을 초월한 듯 차분하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아들에게는 더 큰 불안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난 곳은 인사동의 한적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아들네 집도 저희 집도 아닌 제3의 장소여야만 했죠. 제가 먼저 도착해 따뜻한 대추차를 시켜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저는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오늘은 아들을 원망하는 애비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문이 열리고 익숙하지만 어딘지 위축된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영이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차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몸은 좀 괜찮으신 거고요. 내 몸은 괜찮다. 너는 괜찮으냐? 제 질문에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안에 있던 종이들을 묵묵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 강소희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명세서들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에서 쓴 수백만 원짜리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과 피부관리실에서 결제된 내역들. 준영이는 그것들을 하나씩 들춰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 내 아내가 쓴 돈이다. 내 월급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지. 다음으로 제가 내민 것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서류들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것 같은 액수와 무지막지한 이자율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 정도의 빚더미 위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이걸 다 어디서? 이건 사실이 아닐 거예요. 소희가 저한테 말도 없이 이럴 리가 없어요. 아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봉투에 남아있던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차용증과 사행성 갭투자 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내역이 정리된 메모였죠. 태식이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알아낸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준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무너지는 얼굴을 보니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태식이가 빌려준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처럼 구해낸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거라. 화면에는 낯선 젤의 약재상의 풍경이 나타났고 잠시 후 마스크를 쓴 여자가 등장해 분쇄소로 들어갔습니다. 준영이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분쇄소에서 나와 마스크를 살짝 내리는 순간 아들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누가 보아도 자신의 아내 강소희였으니까요. 이게 대체? 내가 그토록 감싸던 내 아내가 너를 위해 해산물찜을 만들기 이틀 전에 집에서 1시간도 더 떨어진 시장 약재상에 간 모습이다. 저 손에 들린 작은 봉지 안에 무엇이 들었을 것 같으냐? 아마 밀가루처럼 곱게 빻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된 약재 가루가 들어있겠지. 제 말은 비수처럼 아들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준영이는 태블릿 화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마치 숨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헐떡였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믿음의 성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눈앞의 진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고통이 그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인 신라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태식이가 며느리의 빚 내역을 추적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이것이 내 아내가 너 몰래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의 제목은 종신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피보험자, 즉 보험 대상자의 이름은 제 이름,
이재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망할 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수익자의 이름은 제 아들 이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죠. 계약서 가장 아래쪽 제 이름 옆에 찍힌 서명은 제 필체를 어설프게 흉내낸 조잡한 위조의 흔적이었습니다. 보험금이 자그마치 10억이더구나. 내가 죽으면 그 돈은 모두 수익자인 너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어. 물론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기나 했을지는 모르겠다만 준영이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계약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은 의자에서 그대로 스르륵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찻집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아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30이 넘은 장성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후회와 진실을 외면했던 스스로에 대한 혐오, 그리고 애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책감이 뒤섞인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들은 이내 무릎으로 기어와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괴물하고 한 이불을 덮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준영이는 흙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도 저는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내의 거짓 눈물에 속아 아버지의 피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이 천하의 몹쓸 놈을 제발 용서하지 마세요. 아들의 눈물 젖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을 이 지경으로 만든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아들이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일어나 엎드려 있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찻집의 작은 공간은 한참 동안이나 한 사내의 늦은 참회와 오열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물과 함께 길고 외로웠던 제 싸움의 국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든든한 아군이 둘이나 생겼습니다. 제 오랜 친구 태식이와 뒤늦게나마 모든 진실을 깨닫고 제 편에 서기로 한 아들 준영이.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태식이 그리고 밤새 괴로움에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얼굴의 준영이는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 자료들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지난번 제 사건을 담당했던 젊은 형사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내미는 서류 뭉치들을 보고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엄청난 채무 내역과 위조된 생명보험 계약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재상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확인한 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님, 이걸 다 어떻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형사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경찰서 내부는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강소희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장을 맡은 베테랑 형사는 우리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버님, 아드님, 그리고 정태식 씨. 지금까지 모아주신 증거만으로도 피의자를 기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빚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아버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 화학물질은 정말 실수였다고 끝까지 우기면 재판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악독한 것이 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흥분해서 묻자 팀장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확실한 유죄 판결 그리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자백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피의자가 자기 입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녹취록이 있다면 재판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덫을 하나 놓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덫이라니? 그 말에 저와 아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형사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아들 준영이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선망 증세, 그러니까 일종의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느리를 의심했던 것을 몹시 미안해하며 사죄의 뜻으로 제 명의로 된 가치 있는 환경특허권을 너희 부부에게 증여하고 싶어 한다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죠. 탐욕에 눈이 먼 며느리라면 분명 그 미끼를 덥석 물 것이라는 게 형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연기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께서도요. 피의자를 아버님 댁으로 오게 한 뒤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범행에 대한 자백을 유도하는 겁니다. 저희는 집안에 녹음 장치와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닌 척 연기를 하고 아들은 아내를 속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이 며느리의 추악한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아이의 죄를 내 손으로 직접 밝혀낼 수만 있다면 그깟 연기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경찰서의 작은 회의실에서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준영이는 형사가 적어준 대본을 보며 아내에게 할 말을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었고 준영이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이었어? 웬일이야? 아버님은 좀 어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소희의 목소리는 태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준영이는 심호흡 한 번 하고 연습한 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희야, 큰일 났어. 아버지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번 일로 충격을 너무 받아서 기억이 오락가락하신데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자꾸 헛소리를 하셔.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의심하는 듯한 침묵이었죠. 준영이는 형사의 눈을 받고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엄청 찾으셔. 당신을 의심했던 게 다 자기 탓이라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사죄하는 의미로 아버지 명의로 된 그 환경특허권 우리한테 넘겨주시겠대. 당신 오면 바로 인감도 찍어주시겠다고. 그러니 당신 오늘 저녁에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특허권이라는 말이 나오자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미세하게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의심은 탐욕으로 바뀌고 경계심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정말이야? 아버님께서 정말 그러셨다고? 알았어, 여보. 내가 지금 당장 그리로 갈게. 아버님 드실 죽이라도 좀 끓여서 갈까?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미끼를 완전히 물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우리는 서둘러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이는 제 옷장에서 가장 날고해진 옷을 꺼내 제게 입혔고 머리도 일부러 부스스하게 헝클어뜨렸습니다. 잠복 수사팀 소속의 경찰관 두 분이 집 안 곳곳에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죠. 모든 준비가 끝나자 집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곧 닥쳐올 마지막 전투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준영이가 문을 열자 며느리 강소희가 보온병을 든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며느리를 한참 쳐다보다가 어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우리 집에? 아버님, 저 소희예요. 아버님, 며느리요. 제 연기에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살갑게 굴기 시작했죠. 아버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준영이가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왔구나. 내가 너한테 큰 죄를 지었다. 내가 노망이 나서 널 의심했어. 아니다. 내가 저 특허권 너희들한테 주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준영아, 어서 가서 서류랑 인감도장 가져오너라. 준영이가 서류를 가지러 방에 들어간 사이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는 드디어 경계심을 풀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승리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사실 그때 병원에서 그냥 조용히 눈 감으셨으면 이런 복잡한 일도 없었잖아요. 어차피 한 번 갈 인생 곱게 가시면 저도 좋고 준영 씨도 좋고 모두가 좋은 거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녀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깟 화학물질 몇 번 먹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갈 줄은 저도 몰랐네요. 아버님, 알레르기가 아주 약해 빠졌어요. 약. 어쨌든 이렇게 정신 차리시고 재산 넘겨주신다니 이제 준영 씨랑 저 빚 갚고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거실에 숨겨진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추악한 진실이 모두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강소희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제게 특허권 양도 서류를 내미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인감 도장을 찍기 위해 손을 드는 척하자 그녀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과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건장한 형사 서너 명이 순식간에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꼼짝마! 경찰이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에 며느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수사팀장이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소혜 씨, 당신을 존속상해 미수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된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와 방에서 나온 준영이 그리고 형사들을 번갈아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잡기 위한 덫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눈에서 이내 분노와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나를... 그녀가 제게 달려들려 하자 양옆에 있던 형사들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철컥 하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때까지 멍하니 있던 제 표정이 그 순간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신 나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끌려나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죄는 내가 가장 잘 알겠지. 이제 내가 지은 죄값을 똑똑히 치를 시간이 왔다. 제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쳤지만 결국 형사들에게 힘없이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저와 준영이 그리고 태식이만이 남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준영이는 그런 저를 부축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강소희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화학물질은 실수였으며 시아버지가 치매 증상으로 헛소리를 한 것이고 녹취된 내용은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짜깁기 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그녀의 발버둥은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국과수의 성분 분석 결과, 제가 먹었던 해산물찜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알레르기 유발 화학물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엄청난 채무 내역과 불법 사행성 투자의 흔적들, 범행 동기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그녀가 저 몰래 가입하고 제 명의를 위조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 탐욕의 증거였죠. 네 번째로 그녀가 사건 이틀 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약재 분쇄소에서 특정 약재를 빻아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이것은 그녀의 실수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고의성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에는 그녀가 저희 집에서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깟 화학물질 몇 번 먹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갈 줄은 저도 몰랐네요. 아버님, 알레르기가 아주 약해 빠졌어요.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에 강소희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탄식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재판을 지켜보던 배심원들의 표정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고가 있던 날, 저는 아들 준영이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소희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고의로 섭취하게 하여 중상해를 입히려 하였으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의 엄중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재판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강소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땅. 판사봉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징역 12년. 그 선고를 들은 강소희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쓰러졌고 교도관들에게 들려나가면서까지 저와 준영이를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듯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볼 뿐이었죠. 재판정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던 어둡고 축축한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상쾌하거나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안도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피로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햇살 속을 한참이나 함께 걸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끔찍하고 길었던 한 챕터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강소희가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뒤 세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죠. 제 삶과 특히 아들 준영이의 삶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상처와 흔적이 남았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준영이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아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그 과정은 아들에게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준영이는 매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지쳐갔고 그럴 때마다 저희 집으로 와서 말없이 제 곁에 앉아 있다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모든 게 다 정리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깊은 피로감과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고 그 관계를 법적으로 끊어내는 과정이 어찌 쉬울 리 있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럴 줄 알았다거나 진작에 내 말을 들었어야지 같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고생이 많구나. 다 끝나면 그때는 다 잊고 새로 시작하면 된다. 누구든 살면서 실수는 하는 법이야.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고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지. 제 위로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이전에 무기력하고
아내의 눈치만 보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단련된 쇠처럼 슬프지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주말마다 꼬박꼬박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만 먹고 돌아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요즘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친구처럼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아들은 저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제가 가꾼 화초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오시니까 아버지 얼굴이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그런 것 같으냐? 나도 그렇단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는데 그걸 한번 내려놓고 나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줄은 몰랐다. 저녁 햇살이 저희 모자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깊게 패였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한 분명 괜찮을 거라는 것을요.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천천히 단단하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특허권을 처분한 돈은 제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탐욕의 대상이 되어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 돈이 이제는 제게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의미가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주말에 찾아온 아들을 앉혀놓고 저는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준영아,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정리해야겠다. 이 돈의 일부는 내게 줘야겠어. 이걸로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빚들도 깨끗이 정리하고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새롭게 시작하거라. 남은 인생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살 수는 없지 않니? 아버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이건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돈인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다.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고 이 돈은 언젠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다만 그 방식과 시기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야. 그러니 받아야 한다. 대신 내가 너에게 바라는 조건이 딱 하나 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잃거나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 평생 잊지 말고 살아다오. 그럴 수 있겠느냐? 제 진심 어린 말에 아들은 끝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며 몇 번이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돈의 일부를 아들에게 주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절반은 제가 앞으로 살아갈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덩어리의 돈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곳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구 태식이와 함께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여성 지원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가정 내에서 아픔을 겪거나 저처럼 믿었던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은 여성들이 잠시 쉬어가며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대표님을 만나 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표님은 제가 내민 기부 약정서의 액수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운 쉼터를 짓기 위해 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재정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이 귀한 돈은 갈 곳 없는 많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으며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깊은 절망을 느껴본 사람입니다. 그때 누군가 내밀어준 손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죠. 제 작은 정성이 지금 어둡고 깊은 그늘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기부 약정서에 서명을 하고 단체를 나서는 길,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겼던 돈.
한때는 누군가의 탐욕의 대상이 되어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 돈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과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저를 얽매던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 목을 조여오던 고통, 그리고 차가운 복도, 바닥을 내딛던 제 맨발.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맨발로 죽음을 향해 내달렸던 제 자신이 가엾기보다는 대견하게 느껴지죠. 그날의 그 맨발은 단순히 도망치기 위한 초라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억압에서 자유를 향해 달려나간 제 용기이자 제 삶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는 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친구 태식이와 함께 노인복지관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쭈글쭈글한 입술로 유행가를 목청껏 따라 부르고 나면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들이 잠시나마 싹 가시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태식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우편함을 열었죠. 그 안에는 각종 고지서와 동네 마트의 할인 전단지, 그리고 며칠 전 복지관에서 함께 그림을 배우는 어르신이 보낸 예쁜 그림 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소한 우편물들을 보며 미소를 짓던 제 손이 그 아래 깔려있던 낯선 편지 한 통 위에서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값싼 누런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발신지를 알리는 자리에는 제가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어느 지역의 이름과 함께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세 글자가 선명한 고딕체로 찍혀 있었습니다. 교도소.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고 방금 전까지의 평화롭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제게 편지를 보낼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이제는 남이 된 강소희. 저는 편지를 든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릴까? 아니면 열어보아야 할까?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따뜻한 옥수수차를 한 잔 우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편지를 열어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 거친 재질의 편지지 두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위에는 날카로운 펜으로 눌러 쓴 듯한 글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이재필 씨에게.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제가 했던 모든 기대와 걱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 저를 타인처럼 부르는 그 첫 문장에서부터 저는 편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성이나 사죄의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와 제 아들을 향한 끔찍한 저주와 뒤틀린 자기 합리화, 그리고 뻔뻔한 원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똑똑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당신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벌레가 기어다니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당신 이재필 씨 때문입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편지에서 눈을 떼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는 조금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자기 변명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그 특허권. 그걸 좀 먼저 받아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오히려 당신의 그 이기적인 노욕이 장래가 창창한 젊은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사치와 사행성 투자를 가족을 위한 투자로 포장하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제 아들 준영이마저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당신 아들도 참 한심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아버지라지만 어떻게 자기 아내의 눈물은 외면하고 아버지의 거짓말에 노란할 수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마마보이죠? 그러니 평생 그 아버지 치맛자락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비난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제 아들을 향한 경멸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노골적인 협박과 저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절대 순순히 썩지 않을 겁니다. 악착같이 버텨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어수룩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이 내게 준 이 고통과 굴욕 반드시 몇 배로 아니 몇십 배로 돌려줄 테니 목숨 걸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재필 씨, 당신과 당신 아들은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다 고통 속에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니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방식으로 증명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물건들을 넣어두는 상자 안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 추악한 글자들이 제 평온한 일상을 단 1초라도 더럽히게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책을 펼쳐도 편지의 글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말을 맞아 아들 준영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양손 가득 제가 좋아하는 부드럽고 달지 않은 떡을 사들고 현관문을 들어서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복지관은 잘 다녀오셨어요? 하지만 아들은 곧 제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빛이 어렸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제 감정 변화에 놀랄 만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와 제 사이에 이제 숨기는 건 없기로 했잖아요. 분명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아들의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에 저는 결국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았었는지를. 그리고 그 악연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속 상자에서 그 편지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교도소에 직인이 찍힌 봉투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말없이 편지를 꺼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기운이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보았을 때 아들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슬픔이나 혼란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분명히 직시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들고 조용히 일어나더니 망설임 없이 그것을 갈기갈기 아주 잘게 더 이상 한 글자도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조각들을 한 줌에 걸어모아 쓰레기통 가장 깊은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돌아와 앉아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더 완벽하게 정리했어야 했는데 저런 더러운 글자가 아버지의 눈에 들어오게 만들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 탓이 아니야. 아니요. 제 탓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악의에 찬 글자가 아버지의 평화를 단 1초라도 해치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리석어 분별력이 없어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저는 평생 짊어지고 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방패가 될 겁니다. 저런 악의에 찬 목소리는 제 선에서 다 막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저런 더러운 글을 보실 일도 들으실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방금 읽으신 내용은 깨끗하게 잊어주세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아버지의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단 1초도 쓰지 마세요.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아들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서 저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유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지킬 줄 아는 진짜 어른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편지지 한 장을 꺼내 교도소에 있는 강소희에게 보낼 짧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를 위한 답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끝맺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제 답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너의 편지는 잘 받았다. 그 안에는 여전히 원망과 자기 연민만 가득하더구나. 내가 그 높은 담장 안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다. 내가 진정으로 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의 무게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반성하기 전까지는 2번 다시 내게 연락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용서는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다. 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어 다음날 아침 산책을 나가는 길에 직접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빨간 우체통 안으로 편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 마지막 응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제 삶에는 더 이상 그 아이가 들어설 자리는 먼지 한 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가고 제 삶에는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녁 아들 준영이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떡을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새로 꾸민 베란다 정원에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 떡이 정말 맛있네요. 앞으로 자주 사올게요. 그래, 참 맛있다. 내가 사다 줘서 그런가? 더 꿀맛 같구나.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베란다 한쪽에서 제가 정성껏 가꾼 화분이 짙은 향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갓 피어난 노란 꽃을 바라보며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모든 순간을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고 사소한 일에 웃음 지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나갈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맨발로 뛰쳐나와 제 손으로 되찾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제 삶이니까요.